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편하게 우리 일상 생각하세요. 네. 저기 전원주택 있어요. 을과 팔고 사는 계약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 자,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었죠. 네. 그럼 여기에서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갑으로 특정이 됐고 을로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이걸 채무라고 하죠. 그런데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어요.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갑 매도인 이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잘못이 없다. 이때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위험 부담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이번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다. 그 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예컨대 이 집이 전소가 됐어요. 이 사람이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네. 요즘에 뭡니까? 그 보복 운전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차가 잠깐 끼어들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선 변경하다 보면.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불을 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갑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은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쓰냐면 안이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법률 용어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채무 불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채무 불행. 그래서 만약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나온다. 그렇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요. 을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을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권이 좀 못 해주니까 이 을은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 계약관계를 뭐 할 수가 있다?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키는 권리, 이 권리를 우리는 해제권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첫 번째. 자, 계약법은 첫 번째 계약의 성립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했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계약의 효력이라는 것은 효과라고 했어요. 효과, 권리와 의무관계라고 했죠. 권리와 의무관계.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의무. 이행의 문제가 나온다. 자, 이행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를 그래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 그 계약에 따른 불이익,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위험 부담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돈 받을 권리를 취득합니다. 을은 갑에게
소유권, 유도능력, 채권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에 따른 효과, 당사자가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닭과 을이 특별히 약정을 통해서, 즉 특약을 통해서 계약에 따른 이익을 제3자에게 주기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익을 주기로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게 등장하고요.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때 계약관계 소멸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계약의 소멸의 문제. 계약의 소멸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에 해제 그리고 해지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법 총론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계약법 총론이 있으니까 이제 계약법 강론이 있겠죠. 계약법 강론에는 총 14가지 계약이 있는데 우리 시험 보면은 총 3가지 계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이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나와요. 만약에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게 되면 매매계약이에요. 근데 대가를 지급하는데 금전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그에 따른 대가로서 물건을 준다. 이때는 교환계약이죠. 그 다음 대차계약 중에서 가장 대표 임대차계약. 자, 이것만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론, 강론 해가지고 이게 바로 계약법인데 이 계약법에서 총 10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초 강의 들을 때 강의 편하게 들으시고요. 강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께서 우리 기초교재 있잖아요. 이 기초교재를 편하게 봐보세요. 제가 기초교재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혼자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기초교재를 한번 쑥 편하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의 성립의 문제를 공부한다라고 했죠. 계약의 성립의 문제를 공부하는데 계약의 성립 문제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계약을 공부하는 거니까 계약의 종류, 어떤 종류의 계약이 있는지 계약의 종류 문제도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문제. 그렇다면 이 계약의 종류 문제가 있잖아요. 계약의 종류에서 첫 번째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가볍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인데 앞에 보니까 쌍무란 말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편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무라고